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6월부터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다니느라 하네다도 아니고 오랜만에 나이타로 갔는데 80만 원을 주고 갔다 오는 기록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로드를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올려야 하는 영상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라이브 방송 때 이미 자세하게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한 4번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1시간 이상 떠들었는데요. 오늘은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는 심플하게 요약을 할 거고요. Nope. 거기에 이제 최근 근황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가 대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불리는 직함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트레이너, 프로듀서, 선생님, 기획자, 유튜버 등등. 그래서 사실 그냥 저에 대해서 순수히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 일본 출장 브이로그 댓글을 봤는데 거기 막 궁예 대회가 한번 열렸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둥 같이 회의에 참여했던 그 배드뉴스라는 기획사에 기획 총괄을 하는 음악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영상에 잠깐 그 사람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공연 업계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사운드 프로듀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큰 밴드 공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말을 서로 그냥 편하게 하는 사이고 자주 라인도 주고받고 옷 선물도 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누가 댓글에서 자기가 예전에서 일본에서 음악 영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나누는 대화의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니까 내가 영업을 하러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읍소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제 거들먹거리는 상황이라서 영업이 참 힘들어 보인다,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미팅은 다른 회사 이름을 끼고 간 것 같고 어디 미팅은 혼자 갔다고 분석까지 해놨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다 틀렸어요. 일단 제가 공개한 영상들은 일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일 이야기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영업을 해보셨다는데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그 영상들을 올릴 수 있나? 일본에서 그럼 다 파토내지? 영업을 해본 거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일 이야기를 하러 가서 일 이야기는 다 끝나고 이후에 잡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잘라서 넣은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실무 미팅이 있었던 자리들이었어요. 그 한쪽은 아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너무 큰 건이라, 또 한쪽은 지금 10월에 내한하는 카미키타 켄의 그 공연 이야기랑 그리고 내년에 하는 다른 가수의 그 공연 기획 그런 미팅 회의 자리였는데요. 저는 기획자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매니지먼트 하시는 대표님이 같이 참여를 해요. 모든 회의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자면 제가 카미키타 켄의 내한을 그 10피트 공연 브이로그 영상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연 기획에 참여를 하니까 내한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홍보도 할 겸 그 공연 갔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에서 공개를 했는데 아마도 카미키타 켄의 팬이실 것 같은데, 저는 공식 발표가 없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걸 한국 매니지먼트 회사에 캡처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가수가 어떤 이벤트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여러 개의 회사가 합의를 해서 동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가수는 기본적으로 소속사, 레이블, 공연 기획사가 따로따로 있는데 셋 중에 어느 곳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나머지 회사들이 불만이 생겨요. 이거 같이 하는 작업인데 너만 돋보이려고, 너가 독차지하려고 먼저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항상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내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소속사, 공연기획사, 한국의 매니지먼트 회사 등이 동시에 발표를 하려고 정해를 놓는다고 하는데, 전 원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냥 별 생각이 없다가 제가 마케팅 그런 거를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말을 한 건데, 그게 회사에 메일로 문의가 들어가니까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와서 그 부분 삭제해달라고 해서 그걸 삭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카미키타 켄의 내한이 이제 오피셜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の上北健です。今日はカチさんのチャンネルに
招待していただきました。 근데 다른 얘기들은 당연히 이렇게 확정이 되거나 지나간 얘기가 아닌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편집을 하는 거죠.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게 뭐 좋은 의도라고 하던, 제가 뭐 담당자로서 디렉터로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끼리의 계약이고 여러 회사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막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끼리라도 모르는 건 그냥 아는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다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 유튜브 보시고 저에 대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38년을 살았는데 유튜브 2년 했거든요. 제 본명조차 모르시잖아요. 2년 동안의 가치를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치는 어떻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 조사해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치라는 닉네임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그러니까 저보고 무슨 통역을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일본어 진짜 못하거든요.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 내가 무슨 영업을 해? 뭐 내가 데리고 있는 뭐 연예인이 있어? 반대로 내가 일본에서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해도 내가 뭐가 있어야 나랑 계약을 하지. 다른 공연 기획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미 하고 있는.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본에서 가가지고 일본 연예인 영업해서 데려올 수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내 경력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레이블들이 한국에서 10년 이상 해오던, 계약을 해오던 공연 기획사들이 다 있을 텐데 내가 가서 그거를 따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따와? 내가 돈을 막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서 따오면 할 수 있겠죠. 그 돈 있으면 내가 그냥 나 먹고 살지.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회사의 대표님, 부장님들인데 지인 영업을 하러 갔을 때 어느 회사에서 대표 부장님들이 나옵니까? 그냥 대리급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뭘 아는 것처럼 엄청 길게 적어놨는데 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나는 솔로의 그 돌싱 특집에 나오신 순자님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죠. 돌싱 특집이니까. 그때 이혼을 할 때 굉장히 낭비벽이 심해서 이혼을 했는데 뭐 방송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왔다고 그 전신우이라는 사람이 막 길게 댓글을 써서 저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자님은 신우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허구로 누가 그렇게까지 댓글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강릉에서 서핑보드 위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영상이 뉴스에까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릉이 아니고 해외였고 올해도 아니고 작년의 영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강릉의 영상이라고 공개되었을 당시 뉴스의 댓글에는 나도 직접 봤다는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만 억울해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음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에 본인의 15년 경력을 걸겠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럼 이거 은퇴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뭐 그 말을 지킬 리는 없지만, 그분은 제가 간첩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상한 것들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마시고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힐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방지를 할 건데요. 오늘의 컨셉이 좀 구구절절이거든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왜 이딴 이야기를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해? 라고 코멘트를 다시 할 생각이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영상 안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본인이 굳이 영상을 보셨으면 나는 구구절절한 가치의 스토리를 너무 듣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긴 이야기고 앞서 말했듯이 좀 대회비가 많아서 전부를 이야기할 순 없고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저란 사람에게 더 집중이 되는 세상이 오면 전체 스토리를 말해도 될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6살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살에 혼자가 돼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와 넷으로 시작한 가족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16살에 제가 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한참 이후에 검정고시로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16살 때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이때부터 음악에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음악에 영향을 받게 된 거는 친누나 때문인데요. 누나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는 뭐 피아노, 악기도 잘했고요. 누나가 중학교가 되었을 때 막 국내 아이돌 1세대 분들이 등장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그런 유명 기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도 받고 음악에 대한 활동도 하기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집에 누나와 둘이 있으면 당연히 TV의 권한이 누나에게 있었는데요. 누나가 MTV 채널을 계속 틀어놨었어요.
그게 미국의 뮤직비디오를 연속해서 계속 틀어주는 채널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도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웨스트라이프 등의 데뷔 순간도 다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친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이제 재능이 있던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제가 16살에 혼자가 되고 나서 이제 현실이 많이 힘들어진 거죠. 먼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이었는데요. 제가 16살에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극 아이였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겐 말을 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마지막 PC 통신 세대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지금의 인터넷이 생겼고 이전까지는 이제 통신사를 사용했는데 저는 유니텔 사용자였어요. 유니텔에 삼국지 클럽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삼국지를 좋아했는데 그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요. 그 클럽은 이용자가 엄청 많았고 오프라인 모임도 굉장히 활발했던 클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모임도 나갔는데 그 첫 나갔던 위치가 노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제가 채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나가서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그런 곳에 계속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옆에 앉은 형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니까 저를 좀 챙겨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나오니까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전까지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레시피를 알지도 못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형이 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좀 고춧가루를 뿌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통에 뚜껑이 빠지면서 고춧가루 그냥 쏟아진 거예요. 통의 반 정도가 다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건데 제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상황이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고 고춧가루 덜어내 좀 퍼내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대꾸하는 거 자체가 창피해서 사람들이 퍼내 하는데 그냥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싸해진 분위기.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춧가루가 많아서 고춧가루가 씹혀서. 근데 대답도 못하고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극아이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도 차량이 오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창피해서 그 인사 멘트를 하는 것까지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내던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돈 문제도 힘들었죠.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었던 상태인데 당시 시급이 2,1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돈마저도 제가 그 당시 다른 이유로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일이 끝나도 밖에 놀러 가질 못하고 기숙사에서만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유소가 그때 교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자는 시간이 아닌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기숙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뿐이었어요. 그 당시 음악을 들으면서 현실 도피를 했고 그러면서 저도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당시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노래 연습을 하거나 주유소의 세차장 지하실 그리고 탄천 2교로 올라가는 도로 밑에 정말 인적이 드문 터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 위치가 다 정비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기회의 시기가 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지금과 많이 비슷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세상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등장한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유튜브, 틱톡 등이 있다면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홀로 된 한 16살쯤에 싸이월드를 제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 싸이월드는 이후에 나오는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모두 합쳐놓은 놀라운 플랫폼이었어요. 저는 싸이월드에 제가 하는 음악 일상을 공유하고 글들을 올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당시 싸이월드에는 투데이 멤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냥 싸이월드 이용자 중에서 남녀 한 명씩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싸이월드 메인에 노출해주는 기획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 네이버처럼 메인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던 게 아니라서 투데이 멤버에 소개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기능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16살의 음악가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16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스스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비치니까 뭔가 서태지 같은 느낌으로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잡지에서도 인터뷰를 막 하게 되고 싸이월드에서도 저를 인플루언서로 대우를 좀 많이 해줬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저에게 광고를 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정말 푼돈이었지만 싸이월드의 그 가상화폐인 도토리를 그래도 꽤 받으면서 싸이월드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제가 미리 가서 체험도 하고 체험기도 올리고 직접 광고 모델을 하기도 했었어요. 싸이월드가 진짜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을 당시에 전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지금 소모임과 똑같은 시스템을 팀플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요. 네이버 카페에 해당하는 싸이월드 클럽도 있었고 지금 블로그에 해당하는 싸이월드 블로그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와 그런 레터 서비스가 섞인 듯한 페이퍼라는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이 페이퍼는 지금 유튜브처럼 누군가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하고 글, 영상, 음악 등을 게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채널을 구독을 할 수 있고 구독한 채널에서 새로운 피드가 업데이트가 되면 본인의 싸이월드 화면에 업데이트가 떠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화면에서. 저는 이 서비스도 베타 테스트가 돼서 콘텐츠 발행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음악을 주제로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직접 찍은 사진과 그에 맞는 그 작사, 글을 올리는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뭐 거기에 제 짧은 근황도 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저 말고도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이제 싸이월드는 광고 요청을 하고 홍보 모델인 연예인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 구독자 랭킹 3위였어요. 당시에 뭐 싸이월드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서비스도 폐지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었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분들도 구독 진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전 뭐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 오글거리는 글귀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만든 글귀들도 많아요. 제가 10대 때 작성한 글들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인맥이 생겨요. 당시에 싸이월드 본사에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막 여러 매체들 소개시켜줘서 인터뷰도 하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과도 콜라보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아이돌 기획사에서 제안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연습생을 잠시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갑자기 혼자가 돼서 그런 방구석에서 음악을 시작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겉멋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저는 밴드를 해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쪽 분들도 이제 요청해서 소개받기 시작을 하는데 제 당시 부활이 7집 앨범을 그 보컬 이성욱 형님과 하다가 이제 잘 안 된 이후라서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성욱이 형님도 직접 만나게 되고 막 인천 쪽에서 음악을 하면서 밴드에 대한 꿈을 키워갔던 시절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싸이월드 클럽도 운영을 하면서 뭐 거의 매주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했는데 막 매주 50명씩 모이고 그렇게 뭔가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이요. 제가 혼자 방구석에서 눈 감고 음악을 들었던 사람인데 불과 뭐 1, 2년 만에 굉장히 화려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때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걸로 수익 활동을 만들어내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던 충분한 기반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용만 당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당시에 광고비도 꽤 많이 높게 받았을 거예요. 당시에도 다 돈을 주고 싸이월드나 그런 곳에서 광고나 PPL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어리고 잘 모르니까 오히려 거기서 광고 요청을 해도 돈을 받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짜로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식 광고 요청이 와도 돈은 안 받겠고 차라리 내가 진짜 맛있으면 그냥 해드리고 맛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린 놈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매주 50명을 오프라인에서 모을 힘이 있었으면 그걸로 정말 다양한 수익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임으로도 그냥 공익적인 활동을 했었어요.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제 집회를 우리 클럽 친구들하고 열어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그리고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식목일이 없어진다고 했나? 그때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벌고 저는 그냥 멋있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봉사활동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출산으로 활동을 쉬고 있는 연기자 이현두 누나가 본인의 팬클럽을 봉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봉사단을 사회복지사 안덕균 형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때 이제 싸이월드로 그런 연예계 쪽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때 인연이 돼서 제가 18살 때부터 이 봉사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현재 그 덕균이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정말 일평생 좋은 일만 하신 분이거든요, 이 형님이. 그래서 제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담으로 제 채널을 같이 시작했던 두 분도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가능성을 그냥 흘려보내고 멋있는 척만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뭐 2-3년 동안 주목을 받았지만 특별한 아웃풋도 없었고 그냥 군대를 가버리니까 막 거품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제가 음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곡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잊혀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보컬 레슨을 직접 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보컬 레슨을 할 그런 실력이 제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싸이월드 때 유명해져서 인지도는 있었고 저는 이제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인들이 이렇게 제가 노래로서 유명하니까 레슨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제가 2년 동안 제 음악 공부를 더해서 밴드로 데뷔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1년 정도 극심한 사랑에 빠지면서 친구들도 제가 다 버리고 일도 음악도 내팽개치면서 이제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가 멘탈이 아예 터져버리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연락이 온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 것 같아. 제가 일본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기 시작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일본 쪽 엔티티의 일을 이제 하청을 받아서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 스토리를 얘기하면 또 기니까 이건 패스하고 어쨌든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2년,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쪽 이제 네트워크가 길게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IT 회사였거든요. IT 회사였는데 여기서 그 일본인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음악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아티스트 분들과 근데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전직을 하셔서 지금도 프로그래머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본 쪽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냥 저한테 이제 이런 일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회사가 모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큰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IT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 현장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급여나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음악 일로서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계열사인 IT 회사로 취직을 해서 비자를 받았는데요. 당시 비자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음악 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뭐 신고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IT 일도 하긴 해야 되고 음악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IT 일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거기에만 걸어두고 음악만 할 수는 없고 실제로 IT 일도 해가면서 음악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자 때문에 제가 발목이 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이 오는데 제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음악 회사의 스폰서를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밑바닥의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그 회사가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학원인 건데 당시 그 우리 회사가 자금을 대고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운영을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지하 아이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면 정말 마이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지하 아이돌은 그냥 인기 가수거든요. 이 회사가 가면 여성이라는 당시 지하 아이돌의 원탑 팀을 데리고 있었어요. 가멘조시. 이 회사 소속의 팀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음악과 안무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할당된 일이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황당한 게 저는 댄스 음악은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그리고 안무는 당연히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근데 지하 아이돌은 지하 아이돌인 게 그런 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겐 저를 한국에서 온 트레이너라고 소개를 하고요. 다른 이제 작업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안무라고 해도 뭐 간단한 율동 같은 거고 음악도 제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이 있고 저는 프로듀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A&R 작업을 하라는 거였죠. 곡의 컨셉을 만들고 작곡가에게 오더를 주거나 지원을 한 곡들 중에서 사용할 곡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컨셉이나 안무를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창작을 하기보다는 선택을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센스가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창작자들과 일을 하면서 A&R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튜디오에 안무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좀 나이가 계신. 그래서 원래 그분이 뭐 발레를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뭐 실용 안무도 겸임해서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거의 안무를 만드시고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좋겠다 하면서 일을 해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춤을 췄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에게 제가 직접 댄스도 배우면서 기초 댄스 레슨도 제가 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뭐 지 아이돌들이고 제가 막 춤을 잘 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동작들을 시키고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이 안무 선생님은 제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도쿄에서 레슨도 하시고 학교에서 케이팝 댄스 특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수강생들이나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저를 그냥 댄스 트레이너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8월에 일본에 갔을 때 만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제가 다시 일본에서 일을 한다니까 댄스 트레이너를 할 줄 알고 댄스 쪽에 일을 요청하시려고 연락이 오신 거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뭐 허리 디스크에 인대 파열도 있어서 뭐 거동도 불편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시니까 제가 그 다른 뭐 보컬이나 이걸 하셨던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또 여담은 이 가멘조시라는 팀이 정말 놀랍게도 한국의 레드 프린팅이라는 회사에 광고에 참여를 해요. 한참 후에. 어제 몇 년 전인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근데 그걸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해요. 뭐 연유는 모르지만. 근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컨설팅 뭐 중간 역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팀과 이런 작업을 정신없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절인데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못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기로 이악 물고 엄청 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장르를 접하기도 하고 막 싱글이 기획되고 발매가 되는 과정을 진짜 다양한 조립 형태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음악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어떤 한 분야만 음악에서 하면 그 외의 분야를 모르기도 하고 자신의 작업 패턴밖에 모르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가들과 일을 하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저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명분이 있었어요. 빨리 일을 배워서 큰 일을 시킬 수 있게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런 작업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 막 지아이돌, 막 서브컬처 우타이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서 뭐 실력도 성장하고 트레이닝도 계속 거치면서 일본어도 좀 하게 되니까 이제 기회를 주기 시작해요. 이 회사가 당시에 그 AKB48 쪽에도 스폰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멤버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요. 근데 AKB48은 멤버들끼리도 소속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 몇 개의 소속사를 저에게 연결시켜 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제의를 주던 그 회사가 특정 종교에서 만든 회사라는 의심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면은 어떤 직원분이 그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너도 그 종교냐고. 그래서 제가 뭐 아닌데요? 왜요? 이랬더니 그분 말로는 이 회사가 그 종교 집단에서 만든 회사고 임원부터 관리자들은 다 그 종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을 떠나서 어쨌든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지금도 그때 같이 일했던 관리자분들의 몇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해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은 저에게 살면서 한 번도 종교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유한 적도 없고. 근데 저는 당시에 어렸고 그게 외국에 나가서 비자가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에서 그 종교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종교에 가입을 해야 되나? 그럴 목적으로 날 데려왔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탈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죄송한데 당시에 저는 이제 좋은 일을 받고 있었어요. SK이라는 그 나고야 팀이 있었어요. 거기랑 노기자카 46 그리고 나중에 NGT48이라는 팀에 있는 멤버도 보유하는 그 프로덕션을 소개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때 이 멤버랑 직접 제가 연말에 아마 인터뷰를 찍어올 거예요. 도쿄에 가서. 저도 이제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친구들이 궁금한데 뭐 혹시 그 소속사가 오케이를 할 리가 없어서 뭐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도 요번에 소속사 그 대표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 멤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새 한국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하면 한국에서도 뭐 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오케이를 하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제가 탈출을 계속 생각하던 시기인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뭐 AKB48 쪽 운영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전이었는데 어쨌든 AKB48이 중국의 SNH48이라는 팀을 만들고 운영을 해나가던 시기였어요. 아 근데 지금 아직 30살도 아직 안 됐는데 이야기가 너무 기네요. 벌써 40분인데 이러면 안 돼. 여기서부터는 더 빠르게 제가 그냥 쑥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제가 SNH48 운영분들과도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그 SNH48 관련 일도 참여하게 되고 근데 SNH48이 한국 쪽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한국인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SNH48하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한국으로 도망을 쳐도 되겠다 뭐 해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일본 회사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가족의 일이 생겼다고 이제 일단은 잠깐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그 병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할 때 코가 부러졌는데 당시 집에서 병원 갈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아예 다쳤다는 말을 집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얼음찜질하고 아픈 거 참고 지나갔는데 괜찮아져서 이게 젊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29살 정도 됐죠 그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이제 무너졌는지 아예 제가 노래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같은 걸로 윤하님도 노래가 안 돼서 활동 중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인 것 자체를 찾질 못했어요. 다친 게 너무 어릴 때였고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항상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노래가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발성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 노래 연습을 해요. 근데 어쨌든 노래는 안 되니까 트레이닝 일은 접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일본에서 막 탈출도 했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30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근데 이때 노래는 안 되니까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보컬 트레이닝은 안 하는데 한국에서 케이팝 댄스 레슨을 잠깐 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제가 그 스우파 시즌 1 리뷰를 할 때 게스트로 모셨던 1세대 댄스 트레이너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지 댄스 위례점의 원장님이세요. 지금도 원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때 2쿨 정도 레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돼서 그 원장님을 모시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이때 그 고민 끝에 이 병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노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서른도 되니까 잘 됐다 해서 음악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비중격 만곡증을 알게 된 건 한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때 친한 친구가 저에게 너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비염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야 하다가 그 친구가 너 아예 목소리가 완전 변하는데 이래서 병원에 가보면서 이제 코의 문제를 알게 되는데 이게 사실 간단한 수술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수술을 실패해요. 병원에서는 뭐 다친 게 오래돼서라고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코의 공간이 막히면서 이쪽에서 공명을 했던 제가 공명이 안 돼서 자체가 믹스 보이스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게 문제였는데 어쨌든 수술 이후에 잠깐 열렸던 공간이 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난리 나는데 어쨌든 지금도 옆에서 보면 약간 휜 코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수술이 실패하면서 제가 불안장애까지 얻고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이제 내가 노래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때 뭐 그 상담도 하고 하면서 발성 연습을 다시 해보자 뭐 이래서 공간을 바꾸는 발성 연습을 하죠. 그래서 다친 이후에 발성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사실 지금 보컬 트레이닝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의 목소리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지금도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톤이 높잖아요. 근데 원래는 더 높았어요. 그냥 날아가는 톤. 그냥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말을 할 때도 공간을 입으로 내려서 발성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위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클릭비에 김상영님하고 목소리 똑같다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지금은 공간을 밑으로 내려서 그런 목소리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는 상태에서도 일본에서는 내가 그 가족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큰 병을 얻어서 막 수술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케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대형 레이블에서 세운 음악 크리에이터 레이블이 그때 새로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저를 소속시켜줘서 일본의 서브컬처 음악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이런 J-팝을 알리는 음악 크리에이터들의 A&R을 하는 일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 이쪽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외에서 그런 J-팝 관련 일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나도 한국에서 하면 되겠는데 한국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다시 보컬 레슨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도 매주 보컬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채널에서 제 채널 초기에는 제 제자들이 가끔 나와서 보컬 트레이닝 영상도 공개하고 같이 음악 리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항상 그냥 경력을 예전에는 공개를 했었어요. 유희열 사건 이전에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채널에 지금도 이제 영상 다 있지만 지금 현직 명지대 실용음악과 보컬 교수인 송유희 교수가 제 채널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제 채널에 처음 나왔을 때 송유희 교수가 구독자 저 2,000명일 때예요. 구독자 2,000명인 채널에 뭘 얻으려고 나와서 거짓말을 해주겠어요. 그 유희가. 근데 그때 서로 인터뷰한 거 보면은 송유희랑 내가 10몇 년 전에 어쨌든 요 삼성 강남에서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같이 다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유희가 그 한참 이후에 내가 구독자가 되게 많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거짓말을 해줬을까요? 나랑 보컬 트레이너로서 같이 일을 했다고? 참고로 유희는 수원에서 본인 송유희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최근에 차려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수원 쪽에 계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도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인 트레이닝 센터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보컬로이드, 뭐 우타이테, 지아이돌 관련해서 A&R 프로듀싱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일본 공연 및 이벤트를 할 때 그리고 일본 아티스트들이 한국 공연 및 이벤트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기획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음악과 상관없는 컨텐츠 프로듀서도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일본 친구와 회사를 같이 차려서 운영 중인데요. 사실 뭐 돈은 걔가 다 투자했으니까 저는 이제 기획자로 일을 하는 건데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마케팅하고 그 소셜미디어 거기에서 잘 먹힐 만한 음악을 작곡을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작게. 근데 지금은 이게 일본의 그런 되게 큰 대형 레이블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서 여기선 음악 일만 했는데 이런 걸 마케팅 관련 일이니까 음악과 상관없는 분야의 일본의 인플루언서 분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많이 하게 돼서 이후에는 그냥 그 인플루언서들 채널에 맞는 컨텐츠 기획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국에 가져와서 지금 한국에서도 할 예정이라 이것도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공개가 되겠지만 일본의 특정 회사에 뭐 소속이 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회사가 투자만 하고 이제 제가 뭐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특정 엔터의 보컬 트레이너 겸 스튜디오의 트레이너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그 소속 가수들의 트레이닝을 제가 일단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그 개인 레슨을 받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또 공개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시킬 뭐 그런 아이돌 관련 제작을 하는 컨텐츠도 구상을 할 건데 이거는 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그런 식으로 약간 컨텐츠가 목적으로 그래서 도전하는 형식으로 뭐 해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듀서들과 제가 같이 음악 작업을 해서 그걸로 한국의 우타이테들을 그 곡을 부르게 해서 일본에 데뷔를 시키는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그래서 뭐 유명한 아티스트들과도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공연 관련 일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도 이제 공연 기획이에요. 근데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공연 기획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만 해도 레드윈프스, 라르캉쉘의 하이도님 그리고 서전 올스타즈 등등이 있어요. 뭐 이분들만 얘기해도 저는 이미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 하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이미 영상들도 뭐 공개되었었던 뭐 텐피트 이제 10월에 오는 카미키타 캔도 있고 츠유 등도 있고요. 이들의 일을
이게 만약에 유튜브 컨텐츠로 뭐 홍보를 하려고 해도 5만 구독자 유튜버에게 맡기질 않아요. 이들 그냥 바로 100만 넘는 채널에 가죠. 누가 5만 채널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니까 이쪽 소속사 대표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직접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해봐서 그냥 내 채널에 가볍게 한번 나와볼래? 개런티는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꼬셔서 되는 사람들만 나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찬미나도 있었네요 최근에.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를 찾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 가장 가성비 좋고 정확하게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본의 유명한 방송이나 반대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유명한 방송이나 유명한 채널하고 콜라보해서 하는 건 그냥 돼요. 당연하죠. 유명한 방송에 나가는 것도 그냥 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하는 건데, 거기 말고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더 화제가 되고 직접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타겟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기획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르캉시엘의 하이도님이 한국에 내한을 온다고 하면 팬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차죠, 콘서트가. 그리고 하이도상이 뭐 한국의 어떤 방송에 나가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어느 매체랑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골라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하이도상에 관심 있는 팬분들만 보고 거기서만 소비가 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층들에게 어필이 안 되잖아요. 라르크가 누구?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이 오면 제가 지금 라르크 음악을 흥미를 가지면서 연결성이 있는 매체라던가 인플루언서를 찾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수가 있는데 이런 접점을 내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본인 채널에 홍보를 하면 본인도 재밌는 컨텐츠가 되고 본인도 업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 가수는 더 젊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4-5개를 엮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다. 제가 이걸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앞으로 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 뭐 감독님,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런 좀 친한 아티스트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제 채널에 직접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아직 뭐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근데 적어도 이제 제가 대표로서 일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제 채널에서 내가 대표니까 저런 다른 회사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다 공개를 할 거니까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제가 연결된 일인데 제가 해본 일이 아니고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직업이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신 분들은 저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을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고 저를 굳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놀리거나 그냥 다른 분들 줄 필요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뭐 트레이닝, 제작, 프로듀싱, 컨설팅, 마케팅 모두 할 예정이고 더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20%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녹화 58분 됐어요. 너무 길죠? 근데 진짜로 제가 뭐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 뭐 누가 궁금해하나? 재밌나? 지루하기만 하지. 근데 어쨌든 제가 더 유명해져서 저의 풀 스토리를 어딘가에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악플러들과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전체 스토리도 한 번은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일을 안 해봤다의 15년 경력을 거신 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